안녕하세요. 78세 신경과 전문의 김병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왔고 수십 년 동안 뇌와 기억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의료 지식이나 연구 결과보다 더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제 오랜 친구 박상현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저보다 6살 어린 72세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박 씨는 손주들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매주 바둑을 두고 신문을 스크랩하는 생활을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기억력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고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늘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던 분이었죠.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집 화장실도 찾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직접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아들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했지만 그 증상은 점점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아내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했고 자기가 다니던 목욕탕 길도 헷갈려 했습니다. 저는 전문의로서도 친구로서도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그는 저보다 건강해 보였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며 책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뇌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어느 순간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런 경고 없이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치매란 그런 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삶의 일부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름을 잊고 약속을 잊고 길을 잊고 결국 사람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보다 더 빨리 대비해야 합니다. 뇌는 늙는 기관이지만 관리를 통해 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일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며 살아왔는지가 뇌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박상현 씨가 그렇게 급격히 기억을 잃은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줄였고 취미 생활도 점점 끊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움직였지만 뇌는 조용히 멈춰 있었던 겁니다. 치매는 단순히 뇌세포가 죽는 병이 아닙니다. 뇌를 자극하지 않고 방치할 때 조용히 찾아오는 적입니다. 저는 그의 상태를 보며 스스로에게도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뇌를 얼마나 잘 쓰고 있는가? 매일 똑같은 뉴스만 보고 매일 같은 길만 걷고 매일 같은 사람만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뇌는 새로움을 원합니다. 복잡한 것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익숙함에만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이 뇌 건강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친구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효과적인 치매 예방 습관들입니다. 거창하거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 역시 지금 이 나이에 그 습관들을 실천하고 있고 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매일 걷기입니다. 단순히 운동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걷는다는 행위가 뇌에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떤 변화를 이끄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와 연구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단순한 운동이나 다이어트 수단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저 김병찬이 신경과 의사로서 단언컨대 걷기는 뇌를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걷는다는 행위는 단순한 다리 움직임이 아닙니다. 전정기관을 통한 균형 감각, 시각을 통한 방향 인식, 청각을 통한 환경 반응, 피부를 통한 감각, 피드백,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고도의 신경계 활동입니다. 말하자면 걸을 때 우리 뇌는 아주 바쁘게 돌아갑니다. 게다가 걷는 동안 혈류가 증가하면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더 많이 공급됩니다. 뇌세포는 다른 세포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훨씬 많은데 걷기는 그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뇌 영상 촬영을 통해 확인된 결과 꾸준히 걷는 사람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위축이 현저히 덜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순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여사님은 81살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하얗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 얼굴도 잘 떠오르지 않아요. 저는 여사님의 상태가 약간의 인지 저하가 시작된 것으로 보았고 복잡한 약을 처방하는 대신 걷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어 하셨죠. 무릎이 아프다, 다리가 저리다 여러 이유로 자꾸 포기하려 하셨지만 저는 여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뇌를 살리려면 다리를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10분 걷기로 시작해 점차 15분, 20분, 30분까지 늘려갔고 석 달 후 여사님의 눈빛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여쭤봤죠. 요즘은 아침이 어떠세요? 그러자 여사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산책 갈 생각이 나요. 어제 있었던 일도 생각나고 손주 이름도 다시 기억이 나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걷기의 힘이구나.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에서도 하루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37%나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치매 환자들의 상당수가 초기 단계의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을 겪게 되는데 걷기를 통해 이 부분 역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걷기는 습관이 되어야 진짜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틀에 한 번 나가는 외출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리듬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1시간씩 걸으려고 하시면 오히려 다치거나 지쳐서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아침 햇살을 받으며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 둘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오르내리는 것. 셋째, 버스나 지하철을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작고 소박한 실천이 뇌를 자극하고 뇌세포를 활성화합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혼자 걷기보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이 더욱 좋다는 점입니다. 걷는 동안 대화를 나누면 언어 중추와 청각 자극도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부부가 함께 걷기를 시작하면서 부부 관계까지 좋아졌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걷는 시간은 단순한 운동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뇌가 모두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걷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뻐근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걷지 않으면 오히려 하루가 흐트러지는 느낌이 듭니다. 뇌를 위해 하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단순한 쉼으로 생각하시지만 뇌 건강을 위해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치매 예방에서 걷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잠입니다. 우리는 보통 잠을 몸을 쉬게 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뇌 입장에서 수면은 휴식이 아니라 청소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과 뇌세포 사이의 낀찌꺼기들을 말끔히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지요. 우리 뇌에서는 깨어있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단백질이 생성되고 분해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노폐물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이 뇌에 쌓이면 뇌세포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고 결국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합니다. 문제는 이 노폐물이 깨어있을 때는 잘 배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깊은 수면 중일 때 뇌 속의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배수관처럼 생긴 통로가 열리며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자야 뇌가 깨끗해지고 다음 날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장기섭 어르신이 계십니다. 75이신데 늘 피곤하다, 머리가 멍하다 말을 자주 잊는다며 찾아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딱히 치매는 아니었지만 뇌의 기능이 다소 느려져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수면 시간이 너무 불규칙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새벽 2, 3시에 잠들고 아침 10시에 겨우 일어나고 낮잠은 서너 시간씩 자고 밤에는 다시 뒤척이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뇌가 회복할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던 거죠. 저는 장 어르신께 수면 루틴을 바꾸는 처방을 드렸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둘째,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피하고 조용한 음악을 듣기. 셋째, 따뜻한 물로 족욕하거나 가볍게 목욕하기. 넷째,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다섯째,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기.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자 장 어르신은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살아났고 말도 훨씬 또렷해졌으며 무엇보다 어지럽고 멍하다는 표현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아침에 눈 뜨면 기분이 좋아요. 뭔가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제 기능을 다시 되찾았구나. 수면은 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회복 기전입니다. 하루 5시간 미만 혹은 9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너무 적게 자도 너무 많이 자도 뇌에 좋지 않습니다. 보통 노년기에는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의 수면이 가장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든 증상들이 생기죠. 그래서 더더욱 수면 환경을 잘 다듬어야 합니다. 잠은 억지로 자려 하면 오히려 더 깨어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도와주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조명, 책 한 장,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과 자는 시간 사이의 적절한 간격, 이런 것들이 모여서 뇌에 수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들을 멀리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늦게 카페인 음료를 마시거나 운동을 너무 격하게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계속 읽는 등의 행동은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반면에 잔잔한 음악이나 복식 호흡, 스트레칭처럼 몸을 가라앉히는 활동은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매일 저녁 일정한 시간에 방 안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 중 감사했던 일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이 과정은 뇌가 긍정적인 감정으로 편안하게 진입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뇌는 긍정적 감정을 기억에 잘 저장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요. 잠은 그저 시간이 흐르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숨 쉬듯 자연스럽게 자고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리듬을 만들면 그 자체가 뇌의 젊음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뇌를 자극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 바로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뇌는 깨어있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머리도 굳고 손도 느려지고 이제는 외우는 것도 힘드니 그냥 쉬고만 싶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울 수 있고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마다 활력을 되찾습니다. 뇌세포는 일정 나이가 지나면 더 이상 새로 생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뇌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해마라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에서는 자극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뉴런이 생겨나고 이 뉴런들이 연결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문제는 이 자극을 어떻게 줄 것인가입니다. 제 환자 중에 오정자 선생님이 계십니다. 올해로 78이신데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스마트폰을 배우고 싶어요. 손주들이랑 영상통화도 하고 싶고 문자도 좀 써보고 싶어요.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뇌를 위해 정말 좋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켜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자꾸 손이 떨려서 글자 입력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30분씩 시간을 내어 연습하시고 수첩에 메모하며 기능 하나하나를 익히셨습니다. 2달쯤 지나자 이젠 손주 얼굴을 실시간으로 보고 사진도 주고받고 은행 업무도 직접 처리하십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기억력과 말의 유창함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말하다가 멈추는 일이 잦았는데 요즘은 말씀도 또렷해지고 대화도 훨씬 자연스러워지셨습니다. 내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은 색칠 공부를 시작하면서 손의 감각과 시각 자극이 함께 활성화되었고 또 어떤 분은 한글 서예를 배우며 집중력과 손의 협응력을 동시에 기르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를 자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그 자체가 뇌의 연결 회로를 새롭게 형성하고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것이 반드시 대단한 기술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 뉴스를 손으로 받아 적어보는 것, 외국어 단어 한두 개를 소리 내어 읽어보는 것, 새로운 레시피로 반찬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것, 이런 일상 속의 작고 새로운 행동들이 바로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텔레비전은 뇌를 쉬게 만드는 기계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전달받아도 뇌가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글을 쓰고 직접 소리 내어 읽고 무언가를 외우는 과정은 뇌 전체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특히 말하기는 청각, 시각, 언어, 기억, 운동 이 모든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는 고차원 활동입니다. 제가 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에 단 3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글로 표현하는 순간 뇌는 기억을 되짚고 단어를 선택하고 손을 움직이며 집중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뇌 운동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좋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흥미를 느끼는 분야라면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겁고 오래 지속할 수 있으며 뇌가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악기 하나를 배워보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피아노든 하모니카든 상관없습니다. 손과 눈과 귀를 함께 쓰는 활동은 뇌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줍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려면 두려움도 따라옵니다. 나이 들어서 뭐 하냐, 실패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하지만 뇌는 도전하는 순간부터 이미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뇌는 반응하고 회로를 바꿉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할 마지막 습관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걷기와 수면 학습을 실천하더라도 인간관계가 끊기고 마음이 다치면 뇌는 다시 위축됩니다. 말 한마디, 따뜻한 인사, 친구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뇌를 얼마나 강하게 자극하는지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치매를 막으려면 운동하고 잘 자고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를 가장 깊고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사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대화입니다. 따뜻한 눈빛과 말 한마디는 뇌 전체를 동시에 작동하게 만듭니다. 고립된 삶은 뇌를 빠르게 늙게 만들고 외로움은 뇌세포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정혜순 여사님은 88이셨고 남편을 여의신 후부터 혼자 지내셨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고 표정도 무표정했고 손을 떨며 뭔가를 자꾸 잊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증상은 단순한 노화로 보기 어려웠고 저는 그 근본 원인이 외로움과 고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동네 복지관, 글쓰기 모임에 나가보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처음엔 난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셨지만 한 달쯤 지나자 얼굴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 모임에서 여사님은 매주 수필 한 편씩을 써냈고 다른 분들과 글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구도 생겼고 말수도 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기억력뿐 아니라 감정의 흐름도 회복시켰습니다. 3개월 뒤 여사님의 기억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이건 약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뇌는 사람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혼잣말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 하루 할 일을 소리 내어 말해보는 것, 어제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언어 중추와 기억 중추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전화 한 통을 걸어 안부를 묻고 카페에서 지인과 차를 마시고 길을 걷다가 동네 분과 인사를 나누는 이런 모든 일이 뇌를 젊게 만듭니다. 말하기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을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말을 하려면 기억에서 단어를 꺼내야 하고 상황에 맞게 문장을 구성해야 하며 상대의 표정과 반응을 해석해야 합니다. 동시에 감정을 조절하고 몸짓을 사용하며 소리를 만들어내야 하니 뇌 전체가 협업해야 가능한 고급 작업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뇌를 살리는 최고의 운동인 셈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대화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점점 멀어지고 몸이 불편해 외출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뇌는 쓸수록 젊어지고
안 쓰면 금세 무뎌집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말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손주에게 전화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거나 동네 사람과 날씨 이야기라도 해보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이렇습니다. 절대 혼자 지내지 마세요. 작은 모임 하나라도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웃을 기회를 만들고 이야기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일기를 쓰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따라 말해보는 연습도 좋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은 꼭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짧은 안부 인사라도 그것이 뇌에게는 큰 자극이 됩니다. 이 5가지 습관, 매일 걷기, 규칙적인 수면, 새로운 자극을 주는 배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는 방패이고 내 기억을 오랫동안 지켜주는 소중한 습관들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환자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같은 나이대의 친구로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억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지고 건강한 뇌는 인생 후반전을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도 하나의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김병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